저는 법무부 태평양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문의는 변호사고 자격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법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군대도 다녀오고 군대에서 파병도 가고 뭐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법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국제법 전문가다라고 거짓말을 좀 하고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한 2년 전 정도부터 제가 2, 3년 전부터 이제 대북제재 쪽으로 대북제재도 이제 국제 대북제재죠. 대북제재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문도 하고 여기서 자문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자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떠들어댔다는 얘기고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소개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많으셔서 최대한 이제 그 눈높이에 맞게 그 수요에 맞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제재 문제, 특히 국제 대북제재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과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알고 싶은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크게 볼 때 자기가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북제재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은 요 후자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여기에 투고를 하게 됐는데, 이 책에 한국의 논점이라는 책에 그 여러 명의 이렇게 공동 집필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건호 씨도 있고 그래요. 유명한 분들. 그다음에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저도 운이 좋게 초청을 받았던 케이스인데, 대북 문제에 대해서, 특히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해서 써달라는 말을 듣고 이제 투고를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전망도 제시하고 계시고, 저는 대안도 제시하기 어렵고 전망도 제시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북 제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2019년에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할 말이 없으니까 써놓은 건데, 꼭 축구 경기 보듯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만큼 손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뭐 제시할 것도 없고, 즉 대북 제재를 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말 그것이 어떻게 생겨 먹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남들이 무슨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안 얘기하고 있는가, 요 정도 아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지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를 좀 머릿속에 놔둘 수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 말이 맞고 틀리고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에는 제가 이제 다른 주제 갖고도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바빠서 못했고, 이제 송년 맞이 법률 특강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까지 좀 공부를 하고 알게 된 경험상으로 알게 된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는 1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질문 받고 토론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대북 문제 관련해 가지고 혹시 다키스트 아워라는 2차 대전 배경으로 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처칠 수상 얘기인데. 네. 그거의 한 장면이 이게.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칠 수상이 이제 독일 때문에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리소스가 없어서. 그래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구걸을 한 장면입니다. 잘 지내셨냐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fine, thank you 하고 군함을 이제 빌리려고 하는 거죠. 구축하고 50만 개 이제 destroyers, or even 40 would do.
I did ask around, but just not possible, I'm afraid. The Neutrality Act we signed last year has tied my hands. Just can't swing it. I tried. 작년에 제정된 Neutrality Act라는 법안 때문에 이거를 도와줄 수가 Do 없다. I have your 또 다른 국어를 합니다. to send 전투기를 an aircraft carrier to pick up the 항공모함 B-40 fighting 항공모함 planes 빌려주세요. we purchased from you? Mr. President, Caught me there again. New law preventing transshipment of military equipment. but we paid for them. 그렇죠? 환적을 금지하는 We paid for them with the 법안이 money 통과돼서 that 못한답니다. we borrowed them. I'm so sorry, Winston. 상당히 이게 군사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담론인데 거기서 그거를 거절하고 그거를 얘기할 때는 법을 갖고 Without your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법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죠. 결국 대북 문제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상당히 정치적인 담론이고 대북 문제를 논의할 때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국제정치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단에는 결국에는 법 얘기를 해요. 특히 국제법 또는 미국법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마치 도구가 돼서 어떤 큰 국제적인 담론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 큰 담론의 도구와 손발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대북 제재의 성격이에요. 북한 관련은 무슨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다 대북 제재를 갖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대북 제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금 나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그런 받는 느낌처럼 어느 하나예요. 그냥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하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촘촘하게 잘 돼 있고. 하지만 그 뒤로는 상당히 정치적인, 대단히 정치적인, 마치 전쟁처럼 대단히 정치적인 그런 묘기들이 있거든요. 작년 여름에 제가 요 발표를 했었어요. 상당히 딱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막 그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에 엄청난 그 막말이 오가고 누가 무슨 개성공단 얘기를 하고 누가 뭐 남북 협력을 얘기하고 뭐 감히 그럴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 엄혹한 시절에 제가 이 발표를 했어요. 미쳤지. 국제사회 대북제재 아무 맥락도 없이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이 가능할 것이냐, 재개가 가능할 것이냐 이 발표를 이때 했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결국엔 아무도 안 할 때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거를 밥그릇으로 삼아서 미천으로 삼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왔었어요 당시에.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궁금한 거예요. 사실일까?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 개성공단 재개하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국제법 위반이다, 즉 대북 국제 제재 위반이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게 진짜일까? 라는 게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론 내렸던 거는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할 수 있겠다. 안 될 게 뭐냐. 2017년 6월까지는. 2017년 6월까지는 어떻게 했냐. 제 5차 핵실험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9월에 6차로 추정되는 그 핵실험이 한 번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만 총 6개의 결의가 통과됩니다. 여기서 3개의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여기서 4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그렇게 중요한 결의는 아니고 중요한 결의안이 3개가 통과가 돼요. 2017년에만 급격하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때 발표한 것 이후로 상당한 발전이 있었어요. 대북 제재에 있어서. 그리고 더 상황은 그 북한에게는 좀 더 엄혹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유엔 안보리가 유엔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북 제재,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국제법, 하나는 국내법.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손이 돼가지고 딱 움직여져요. 그럼 첫 번째 국제법상의 대북 제재는 뭐냐? 유엔이 움직이는 거예요. 유엔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왜 힘이 세냐? 상임이사국이 있어. 그 상임이사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리고 영국. 이 5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슈퍼파워죠. 그러니까 이 5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내는 결의는 그 국제법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솔직히 국제법이라는 게 되게 레토리컬하고 되게 웃겨요. 좀 드르나 마나인 것 같고 힘에 놀린 것 같고. 그런데 유엔 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유엔 헌장에서 유엔 헌장에 근거된 여러 가지 국제법적 담론이나 논의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권위를 위임받아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예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상임이사국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통과되는 일종의 국제법상의 법규인 거죠. 결의 형태로 통과가 돼요. 레졸루션.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이런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국제 대북 제재를 거는 그런 결의를 통과를 합니다. 2017년에만 이렇게 3개가 통과가 돼요. 그럼 그 이전에 몇 개가 있었냐? 총 9개가 있었어요. 10개인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거는 이제 이걸 좀 더 깊이 볼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거는 국제법의 담론에 있어서 가장 힘세고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국제법상 뭐 예전에 그 부시 정권 때 그런 말 선제적 자위권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리비아를 공격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이라크를 공격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담론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선제적 자위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아직 정립이 돼 있다기보다 국내법처럼 그렇게 힘센 법, 구속력이 딱 있어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아니에요. 국제법은 성격이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별로 힘이 없어요.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성격이 달라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에 딱 써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센 결의 아니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즉 집단적 강제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집단적 강제 조치는 첫 번째 무력으로 하나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생션으로 가능해요. 경제적인 제재 조치로. 지금까지 무력, 즉 군대를 일으켜서 유엔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정말 합법적으로 무력적인 응징이나 제재 조치를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은 뭔가요? 그거는 유엔 깃발을 달고 있긴 했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유엔 헌장상에서 말한 강제 조치는 아니었어요.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산하에서 만들어지는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그 사령부에서 그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유엔 회원국들한테 강제력을 갖고 구속력을 갖고 그렇게 해서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한국 전쟁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엔 PKO, 유엔 피스키핑 콜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 그건 같은 경우도 유엔군이 아니에요. 유엔군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유엔 안보리 산하에서 일어선 정당한 무력 조치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만 있었냐? 경제적인 제재 조치는 되게 많았어요. 경제적인 제재 조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리비아, 이란, 그리고 북한인 거예요. 그 북한 같은 경우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부터 보자는 거지.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서 즉 힘센 국제법을 통해서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되고 그거는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온 유엔 회원국들이랑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게 첫 번째 국제법상의 대북 제재 법규예요. 법규라면 법과 규정 이런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Law and Regulation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국내법적으로 국내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그 중에서 우리나라도 대북 제재 법규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대체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근데 각 국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또는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대북 제재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국 법이에요. 왜 미국 법이냐? 첫 번째, 미국이라는 정치적인 파워가 있겠죠. 정치적인 영향력. 아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에 G2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니면 G1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유엔 국제법상으로도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다음 국내법상으로도 솔직히 국내법이라는 거는 뭐냐?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거래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쵸? 그렇다니까 미국에서는 국내법을 제정해도 미국이 기침을 해도 다른 데서 감기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은 그렇게 세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또는 미국 대통령이 제정할 권한 내에서 제정한 그런 미국 대북 제재가 되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북 제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국내법상으로 만들어진 대북 제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 제재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 안보리 결의는 지금까지 대북 결의안이 몇 개가 통과됐냐? 2006년도 1718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숫자는 결의안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총 몇 개죠? 9개죠. 9개가 통과됐어요. 2017년에만 3개의 결의가 통과가 되고 2018년에는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된 게 없어요. 실제로 핵 실험도 안 했죠. 그리고 이것들은 대체로 보면은 1차부터 6차 핵 실험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탁탁탁탁 통과가 되어 왔어요. 2017년에는 3개 있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축. 미국 생션은 어떠하냐? 미국은 의회가 만들어 놓은 결의가 하나죠. 법률이라고 하죠. 의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권한에 근거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행정명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하나, 둘, 셋, 4개가 통과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1개가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는 1개가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1개 했어요. 1개 했는데 아주 짧고 진하게 하나 딱 했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안 되는 점? 따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국제 대북 제재의 근간이에요. 체제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 형태대로 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는 이 대북 제재가 어떤 모습으로 또 대표적인 대북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게 복잡해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N 안보리 결의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다예요. 이것들이 다고 그리고 1718 커미티, 1718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1718 커미티라는 위원회라는 UN 안보 대북제재 UN 안보리 산하에 있는 대북제재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무적인 일들을 막 해요. 그리고 그 산하에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패널 오브 엑스퍼트라고 그래가지고 제재 전문가들이 각 국가에서 총 8명이 내지 9명이 뽑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실무적인 업무를 해요. 실무적인 업무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매년 쓰기도 하고 뭔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쓰기도 하고 그렇게 그 보고서를 UN 제재위원회에다가 1718 위원회에다 올리면 거기서 그거를 보고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한 반년 전 9월달 8월달 그때쯤에 국내 어느 은행이 그 북한산 석탄인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신용장을 개설해 준 적이 있어요. 신용장은 뭔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즉 그 석탄을 팔고 사는 거를 거래에 필요한 그 은행 거래를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그게 북한산 석탄인지 모르고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됐고 미국 제재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UN 제재에서도 문제가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발견이 돼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딱 놓고 봤을 때 UN 안보리 같은 경우는 이게 다예요. 이것만 열심히 보면 돼요. 이건 보면 되고 패널 오브 엑스퍼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걔네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요. 아까 그런 사례들을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하시는데 알고 북한산이었네요. 이거 위반인데요. 이런 거 찾아내요. 보고를 해요. 보고는 약간 경찰 같은 업무를 하는 거죠. 마치 보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패널 오브 엑스퍼트에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대체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파견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문서들이 아주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쭉 보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대체로 감이 와요. 국제 대북 제재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미국 대북 제재는 무지하게 복잡해요. 법률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법률들이 어떻게 엮여 있는가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걸 쭉 다 보고 이해한다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해도 좀 어려움이 많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례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눈에 계속 바르고 이 사건은 뭐의 위반, 이 사건은 뭐의 위반, 이 사건은 뭐의 위반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별로 쭉 이제 눈에 계속 바르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러니까 한 1년 하니까 이제 제가 이런 강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제재는 되게 위험하고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 야, 어쩜 이렇게 교모하고 철저하게 촘촘하게 규제를 만들어 놨을까. 정말로 빠져나갈 수 없게. 또 다시 한번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제재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경제 제재이다 보니까 그 미국 정부 내에 재무부가 있어요.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가 Treasury Department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재무부에서 통제를 해요. 뭘 통제를 하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봉쇄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랑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꼼짝 못하게 동결시켜버려요. 그걸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미국에 자산 없이 운용을 하는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드물거든요. 요즘같이 국제화된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되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격이 그러하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UN 제재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실 어제 바빠가지고 그냥 막 얼기설기 붙여놨어요. 막 제가 원래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스타일인데 PPT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도 이렇게 떠먹여드리는 스타일인데 바빠가지고 그냥 막 얼기설기 막 붙여놨어요. 이게 이제 2397 2017년 12월에 통과된 2017년에 3개가 통과됐다고 그랬죠. 가장 마지막에 통과된,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통과된 그 UN 안보리 결의입니다. 이걸 왜 해놨냐면 앞부분에 UN 안보리 결의의 성격을 좀 볼 수 있어서 써놓은 거예요. UN 안보리 결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첫 번째, 막 누클리어 보이고 NPT 보이고 막 그러죠. 핵 문제, 핵 확산. 국제법에서는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핵 무기를 만드는 거, 사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던 거는 이미 1950년대에 이미 논의가 끝나버렸어요. 왜냐면은 이미 슈퍼파워들은 다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논의된 게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핵무기를 만들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즉 확산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확산을 통제하는 게 90년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갖고 있는데 니들은 만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확산으로 옮겨가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북한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 인도나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만드는 것에서 만드냐 못 만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확산의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는 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벗어났어요. 즉 나는 NPT, Non-Proliferation Treaty를 자기는 지킬 수 없다. 즉 자기는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핵의 질서는 그렇게 비확산으로 질서가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하나둘씩. 이게 90년대 초반, 2000년대 핵을 바라보는 국제법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정치학적 관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문제 삼을 때는 너희들은 핵을 네 맘대로, 그러니까 슈퍼파워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슈퍼파워들은 핵을 확산시키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못 만들게 하게끔 통제하는 게 가장 큰 이해관계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거, UN 안보리 결의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뻥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그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게 좀 다소 정치학적인 표현이죠. 그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핵의 확산을 통제해야 되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삼고 있는 게 보면은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나오고 그 다음에 웨펀 나오고 발리스틱 미슬 나오고 그러죠. 즉 핵은 뻥 터트리면 그만인데 이걸 실어 날리는 게 또 기술이거든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로켓인지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인지 아니면은 핵을 실어 나르는 로켓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 자체로 문제가 돼요. 그것 자체로. 북한은 줄기차게 얘기하죠. 자신들은 인공위성을 쏜 거라고. 그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1년 전에도 했던 농담인데 우리나라에서 갤럭시가 나와가지고 히트를 쳤을 때 북한은 은하 3호를 은하 3호 그렇죠. 갤럭시 3를 따고 있는 거죠. 되게 이게 참 우연의 일치도 참 대단한데 갤럭시 3가 나왔을 때 북한은 은하 3호를 쫙 올리거든요. 참 멋진 우연의 일치인데 아무튼 두 번째 문제 삼고 있는 그거는 로켓 기술이에요. 로켓 발리스틱 미슬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어감이 차이는 거 있어요. 미슬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미사일이구나. 근데 로켓이라고 그러면 뭔가 좀 우주 개발 개척 이렇게 똑같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두 번째 미사일. 세 번째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북한이 얘네들을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자기네들에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뭐가 많냐면 난 몰랐는데 북한의 지하 자원이 진짜 많아요. 난 몰랐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석탄, 철광 이게 진짜 대단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남한을 비롯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먹거리가 돼요, 북한에. 그러니까 이걸 통제를 해줘야 돼. 이게 세 번째 이제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점이 뭐냐? 여기 잘렸는데 humanitarian concern, 즉 인도적인 문제, 인권 침해 문제를 또 항상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유엔 안보리에서 먼저 자신들의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핵, 두 번째는 미사일,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떤 그 자원, 그 다음 네 번째는 인도적인 문제. 너희들 인권 위반하고 있지. 맨날 수용소 데려가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실제로 리비아나 아니면은 그 후세인을 처단할 때도 그것들을 문제 삼잖아요. 근데 그것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근데 아무튼 그것들을 문제 삼고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 위에 기반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문면만 그 문자만 보면. 그럼 첫 번째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벌크 캐시. 즉 대량 현금을 못 들고 들어가게 해요. 이미 지금 2013년에부터 이제 벌크 캐시를 문제 삼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미 경제적인 제재들을 통해 가지고 은행들은 조심조심을 해요. 또 은행들, 특히 국제적인 금융거래는 전부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트레이싱이 되거든요. 추적이 되는데 현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북한의 테러리즘이라든가 북한을 다룬 그런 영화들을 보면 북한이 뭘 많이 하냐면 위조지폐 많이 만들어요. 그죠? 위조지폐. 그 유해진 나왔던 그 영화 있는데 현빈하고 공작 아니 강철비 말고 유해진하고 공조. 거기서도 보면은 그 위조지폐를 만들려고 기를 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현금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현금 거래를 하려면은 현금 거래를 하되 아까 같은 것들 많이 하려면 어떻게 벌크 캐시를 해야 된다. 벌크 캐시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량 현금. 그런데 지금까지 유엔에서는 그 벌크 캐시를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냐면 그것들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DPRK's Nuclear Ballistic Missile Program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무기 개발 또는 무기나 미사일 개발, 핵무기나 무사일 개발에 쓰여지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금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들어가는 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인도적인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금 박치기를 하세요.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도 보면은 현금을 갖고 갈 때 신고를 해야 되죠. 만불 이상이면요. 그렇죠. 그걸 어디서 신고하죠? 모르겠어요. 현금이 나가는 곳에서 아, 항상 주시를 하고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현금이 들고 나가는 부분에서 나가는 쪽에서 나가는 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미국 같은 미국.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한이 돼요.
10만 불을 들고 나가겠다. 그럼 10명에서 10개씩 차고 들어가야 되는. 무지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개성공단도 그렇고 이런 벌크 캐시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량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통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하지만 낙숫물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시냇물이 되듯이 이게 시냇물들을 잡고자 하는 건데 낙숫물들은 이걸 캐치가 안 돼요, 사실. 제가 볼 땐. 그다음 두 번째 금융 문제인데 그 올 멤버 스테이트 2006년 11월 달 거가 이제 제일 마지막 금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핵무기니 이런 거 안 따져요.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참 싸울 때거든요. 두 정상이. 그 미국이랑 북한 정상이 한참 싸울 때인데 이때 뭐를 얘기했냐면 shall prohibit public-private finance support from within their territory or by person or entity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for trade with DPRK. 즉 DPRK와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교역, 북한과의 교역과 관련된 모든 파이낸셜 서포트, 금융 지원을 금지시켜버려요. 그럼 엄청 넓잖아요. 북한의 교역과 관련된 금융 지원들이 한두 개겠어요?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 그냥 가면 무서우니까 보험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협보험, 수출입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들어줘요. 아니면 그때 사보험들도 몇 개 있었어요. 북한 여행 막 이런 아무튼 재보험도 있고 보험에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서포트 첫 번째 돈을 주면은 이게 나 북한에 투자하고 싶은데요. 돈 좀 빌려주세요. 파이낸셜 서포트죠. 북한에 투자할 건데 보험 좀 들어주세요. 파이낸셜 서포트죠. 그런 거 없이 북한에 투자할 수가 없겠죠. 북한한테 그런 투자를 하거나 북한과 그런 교역을 할 수 없게 되면 북한은 돈을 못 벌겠죠. 그런 식으로 북한에 이렇게 목을 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거래가 무기와 관련이 있는지 미사일과 관련이 있는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2016년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 전에는 무기와 관련된 것들만 막았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딱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나를 옥죄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Member state shall take necessary measure to close existing representative offices, subsidiary or banking account. 북한에 투자를 하고 북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문 닫고 나왔어요. 언제? 2016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들을 이제 더 이상 열지도 못해요. 이게 여기 써 있는 말이에요. Representative Office나 Subsidiary, Banking Account 못 만들어요. 북한에서. 기업도 못 만들고 거기서 돈을 벌으면 그 돈을 송금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북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계좌도 투고 돈도 맡기고 송금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즉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것들이 그 어떤 핵무기와 관련된 것들만 해당되냐? 아니에요. 무조건 못해요. 2016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못 주죠. 파이낸스 금융 안 되죠. 그 다음에 설립 못 하죠. 그러니까는 북한이라는 공간이 있고 북한 외부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거기서 돈이 일어나는데 그걸 착착착 막아버린 거예요. 2016년도에. 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때까지는 2016년도까지는 제가 작년 중반에 제가 발표를 했을 때 개성공단은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개성공단은 그래도 할 수 있다. 경협보험 이런 것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다른 걸로도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경협보험 개성공단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는 건 틀린 말이다. 모르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엄청 강력한 게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Operation of all joint venture or cooperative entities with DPRK entities or individuals. 북한의 단체와 개인과 협력하는 엔티티 또는 모든 조인트 벤처, 합작회사 이런 것들은 못 만든다 라고 또 딱 나온 거예요. 이것도 뭐 미사일이나 이런 관련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는 북한하고 뭘 같이 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개성공단도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법률적인 노하우가 한 판 더 들어가는데 북한 투자법을 공부를 해보면 북한 투자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북한 투자법을 공부를 해보면 북한에는 북한의 법제는 중국 법제랑 많이 닮았어요. 북한의 상법은 중국 상법이랑 닮아 있어요. 한국 남한 상법이랑 닮았으면 좋겠는데 중국 상법이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해외 투자를 받을 때는 어떤 특수한 그런 그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 투자 형태가 있어요. 특수한 투자 형태가. 근데 그것들을 많이 모델로 삼아가지고 북한에서도 외국 투자를 받을 때 그 특수한 모델을 만들어놨어요. 세 가지인데 기업이 세 가지예요. 외국과 합작을 할 때 첫 번째 합작 기업, 합영 기업, 외국 기업 세 개예요. 합작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돈만 외국에서 들고 운영은 북한 사람이 해요. 합영 기업은 외국 사람이랑 투자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도 같이 해요. 외국인 기업은 외국인 사람이 그냥 들어와서 자기가 돈 듣고 짓고 운영까지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 안 껴있어요. 시장만 빌려준 거예요. 시장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낮은 선봉 이런 쪽에서 2016년도에 그런 합작 합영 기업들은 싹 빠졌대요. 근데 외국 기업들은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밌는 게 북한에 낮은 선봉 요런데 낮은 선봉이 왜 중요하냐면 개성공단처럼 거기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남한이 길을 쓰고 만들어서 법제를 만들어준 곳인데 낮은 선봉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합작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은 실제로 거기서 지금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신발고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사회적 기업 같은 곳들이 있고 실제로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낮은 선봉에 들어가서 신발 공장도 하시고 뭐 의류 옷 공장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은 아직도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직 장사를 하고 계신다는. 그렇다 보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남한 기업이거든요. 남한 기업이기 때문에 남한 기업이 홀로 출자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들지 않는다라고 나는 주장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보기 이제 그런 것들에 설득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안 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부분은 빠져나갈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자, 그다음 지금까지 금융 봤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봤죠? 그리고 그 벌크 캐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 문제가 돼요. 북한과 뭔가 교역을 하고 북한에 뭔가를 넣고 북한에서 뭘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보면 2016년도부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듀얼 리스트, 이중 용도 물품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이중 용도 물품, 듀얼 유즈 리스트, conventional arms dual use list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 같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대북 제재 얘기 나오면서 이 얘기 이중 용도라는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 2016년도에 이중 용도를 이제 반출입을 못하게 한다라고 이중 용도 물품들 반출을 못하게 한다라고 써놓고 2017년도에 실제로 그걸 이행을 해요. 그럼 이중 용도가 뭐냐? 실제로 딱 봤을 때 무기는 아니지만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또는 무기를 만드는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막는다는 거죠. 철판 하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재위원회 섹션 커미티에서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 통과를 실제로 그 배포를 했어요. 그 보면은 상당히 두꺼운데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Special Materials and Related Equipment 뭐 해가지고 뭐 카본 뭐 Organic Fibrous Filamentary Materials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얘기를 잔뜩 써놨어요. 즉 원료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용도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딱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첫 번째 이중용도 물품을 2016년부터 딱 금지를 시켜요. 그렇다 보니까는 조금 더 단순히 무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료들을 못 갖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석탄이에요. Procurement from nationals 여기 있죠? Aircraft, coal, iron ore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DPRK shall not supply or sell or transfer. 북한이 지하정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철광, 그 다음에 석탄이에요. 그것들을 못 팔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회원국들로 하여금 못 사게 하는 거죠, 그거를. 네. 북한도 사실 회원국이니까 너는 팔지 마 하는 거고. 그거를 첫 번째 못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씨푸드. 해산물도 못 팔게 해요. 북한이 뭐든지 팔아야 뭔가를 만들어낼 텐데 석탄 이건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씨푸드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업을 실제로 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동해에서 남한 같은 경우도 동해에서 잡힌 제일 맛있는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고가에 팔리고 그런 것도 이것도 외화벌이라 생각하니까 씨푸드도 못 팔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hall not supply lead or lead or 아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강 이거는 납이겠죠. 납, 리드 이런 것도 많이 나니까 못 팔게 하고. 그 다음에 2017년 또 9월달에 2017년 동안 포함 통과된 세 개 중에 두 번째인데 텍스타일을 못 팔게. 텍스타일 섬유 제품을 못 팔게 해요. 북한은 중공업도 중요하지만 경공업 분야에 있어서는 섬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텍스타일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개성공단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왜냐? 지금 개성공단에서 있는 건 섬유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럼 개성공단이 북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에서 이게 오는 거니까 혹시 이거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의견을 보수적으로 준단 말 알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책임지지 않게 준다. 의견을 보수를 줄 때는 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뭔가 좀 리버럴하게 줄 때는 이거는 개성공단에서 업체가 갖고 오는 거니까 DPRK가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는 거고. 재밌는 게 국내법 같은 경우는 그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미국법도 그렇고 한국법도 그렇고. 근데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경우는 해석의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조약 같은 경우, 국가 간의 조약 같은 경우는 해석 기준이 비엔나 컨벤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 협정이라는 것이 있어 그 조약 해석의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경우는 해석의 기준이 국제법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요거 하나 알아도 상당히 도움 많이 되는 거예요. 국제법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경우는 해석의 기준이 제대로 안 써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재량이 많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해석함에 있어서 솔직히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2017년 또 9월 달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가스를 못 팔게 해요. 가스. 누가 못 팔게 하냐? 멤버 스테이트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이제는 가스도 못 팔고 그 다음에 석탄을 또 못 팔게 해요. 석탄과 석유.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연간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반입량이 50만 배럴로 딱 제한이 돼 있어요. 50만 배럴로. 그런데 그 50만 배럴이 나중에는 2017년 12월에는 여기도 50만짜리였는데 50만인데 200만이었는데 50만으로 줄었나? 죄송합니다. 50만 배럴에 처음에 200만 배럴이었어요. 200만 배럴. 이거 50만 배럴 같은 경우 이거 통과하고 연말까지가 50만이었고 200만 배럴이 제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2017년 불과 3개월 후에는 연간 반입량을 50만 배럴로 줄여요. 석유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반입을 제한하는 거죠. 아예 없어버리면은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50만 배럴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북한 유엔에서 이것들을 제재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17년 12월 달에 50만 배럴을 축소시키면서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반입을 금지시키는 거 또는 반출을 금지시키는 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 버려요. 구체화를 어떻게 시키냐면은 HS 코드라는 걸 넣어요. HS 코드가 뭐냐면은 관세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들을 촘촘하게 완전히 구체화시켜 버려요. 예를 들어서 HS 코드 86에서 89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86에서 89가 뭐냐? 이거는 이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빼온 건데 86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쓰는 코드예요. 86 코드 같은 경우는 철도용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 차량과 이들의 부품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철도용 기관차 못 들어가고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품품 못 들어가고 선로용 장치물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선로를 쓰는데 필요한 장치 못 들어가고 기차 만드는 데 쓰는 거 못 들어가요. 딱 보니까 무슨 생각 들죠? 남북철도죠.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사실 그래서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재 면제를 어떻게 받았냐?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HKS 코드를 해가지고 실제로 제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규정을 해놔요. 규정을 해놓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남북철도 관련에 가서는 이것들이 필수적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벌써 땡큐야. 다시 실제로 그렇게 제재 면제를 구체적으로 받았다는 거.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엔 제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재들이 쭉 만들어져 있고 금융 제재, 그 다음에 수입 수출입 다 안 되고 수입 수출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관세 코드를 딱 명시해가지고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못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수입 수출입 중에서 특히 연료 이런 것도 아주 미니멈하게 그 제한을 걸어놨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엔 제재는 그래도 좀 인간적이에요. 항상 면제의 가능성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던 9개의 결의안 중에 말미에는 거의 대부분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Food Aid and Humanitarian Assistance와 관련되어서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and this resolution for the benefit of the civilian population DPRK 해놓고 stresses 강조합니다. DPRK's primary responsibility and need to fully provide for the livelihood needs of people in the DPRK. 라이블리후드 그 사람들의 어떤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다 한다면 그런 것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decides that committee 제재위원회는 may on a case by case basis로 exempt 즉 면제해 줄 수 있다. any activity from the measures imposed by these resolutions if the committee determines that such an exemption is necessary to facilitate work of such organizations in the DPRK or for any other purpos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se resolution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졸루션에 아까 다 이해했어요? 영어 잘하지? 뭐 해석 안 해줘도 되지? 힘들어서. 남북철보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뭐죠? 그러니까는 objective of this resolution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결의들이 이게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무기, 미사일의 근절, 그 다음에 그 인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휴먼 라이트, 인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부합한다고 한다면은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면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써왔어요. 근데 이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그 해석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거는 인도적인 즉 북한 사람들 어떻게 돕고자 하는 인도적인 지원에만 적용되는 면제 규정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한참 이제 좋을 때 분위 남북 막 좋을 때 이거는 이걸로 다 면제 가능하다 이걸로 다 된다. 근데 요새 좀 다시 또 안 좋아지니까 이거는 그 인권적인 부분만 도움을 줄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제 뭐 이렇게 또 가요. 막 이렇게 국제법이 어설퍼요. 진짜 이게 어설프다기보다는 문제가 많은다기보다는 참 그런 걸 전공을 하고 있다니까요. 참 아무튼 그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제재 면제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유엔 제재예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참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다가 뭔가를 하나를 뭐 돈을 주거나 뭔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북 개성공단도 있고 그다음에 북한산 관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유엔 제재에서만 보면 그리고 실제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여지도 있고 실제로 그랬고 받았고 철도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자문을 하다 보면 유엔 제재가 문제되는 게보다는 미국 제재가 문제가 돼요. 미국 제재 아까 말씀한 아름다우리만큼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미국 대북 제재 법규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제재 법규 이제 여기까지 쓰다 힘들어가지고 이제부터 대충 만들었는데 대충 맞다 예전 쓰는 거 막 덕지덕지 붙었는데 미국 대북 제재에 적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잘 보이지도 않죠. 아무튼 이 빨간 거가 2016년도부터 통과된 것들이 이제 아주 주요하게 적용이 되고 그 전에 것들은 사실 북한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런 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졌어요. 그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그 은행이 있어요. 태국이었나? 그죠? 망했거든요. 제재 위반해가지고 북한 대북 제재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건 대북 제재, 북한을 위시한 대북 제재는 아니었어요. 머니 런더링, 그 자금 세탁 이에 관한 법령이 원래 기존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 대북 제재를 문제 삼고 있는 것, 대북 제재, 북한을 문제 삼고 있는 대북 제재 법규가 활용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빡 해가지고 누가 망하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대북 제재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북 제재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대북 제재 성격은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이제 언론에서는 이것도 이제 하나 알아두면 좋은 팁인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북한을 제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북한을 제재를 하고 싶으면 북한을 직접 제재하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홀로 남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소위 이제 외톨이로 만드는 거죠.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되게 나쁜 놈이에요. 그죠? 저런 치사한 놈. 하지만 전략적으로 그런 걸 냉혹한 곳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그런 것들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언론상에서는 2018년도부터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마치 트럼프 행정부에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도를 해요. 근데 미국 대북 제재 관련 미국 법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국 법규 자체가 예전부터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아는 거죠. 내가 북한을 암만 제재를 하려고 해봐야 북한하고 거래하는 곳들을 제재를 하지 못하면은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자들을 제재를 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왔고 그래가지고 미국 제재는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라는 거가 맞아요. 제가 볼 적엔. 근데 언론에서는 마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이 2018년도에 이제 점차 가시화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엄밀한 의미에서 미국 제재는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그래서 하나 보면 잘 글씨가 작은데 하나는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강화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수정을 하게 된 적성국 대응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는 기본법이고 하나는 그것을 수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통합되어서 하나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무부 미국 재무부가 이게 자발적으로 이러한 법률에 근거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법이 또 있어요. 그건 규정이죠. 규정. 우리나라로 많이 따지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만든 행정부 규정이 따로 있는 거예요. 행정규칙.
그런 게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거에 근거해서, 그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기 스스로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이규제큐티브 오더라고 해요. 그거를 번역하면은 행정명령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대통령 행정명령, 요 세 가지로 굴러가요, 미국 대북제재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살펴보면, 첫 번째,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귀찮아가지고 이제 다 써놨는데, 하나는 반드시 그 의회 법률은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대통령이 제재에 해당되는 금지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그 지정을 한 사람들이 그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처벌이 어떤 종류의 처벌이냐?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동결을 시켜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NGO 단체들도 미국에서 대체로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법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도 하고 NGO 활동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산을 어디 갖고 있냐? 미국 은행에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이런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정이 되면 그 사람 자산들이 미국에서 동결이 돼버려요.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인출을 못하게 딱 걸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때문에 미국의 법률은 첫 번째, 지정을 하는 법률이에요. 금지 행위를 한 사람들을 지정을 하는 법률. 이게 첫 번째 재밌는. 그래서 예컨대 어떤 것들은 뭐 진짜 무기를, 진짜 핵무기와 관련된 거래를 한 사람, 그런 조치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이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재량으로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건 내가 지정 안 할게, 그럼 눈 감고 넘어가는 거고, 내가 지정을 할게 하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서 보시면 북한과 북한의 프로퍼티나 펀드를 트랜스퍼하는 거 알면서, 북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알면서, 이렇게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북한 정부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프로퍼티나 펀드를 트랜스퍼를 하는 경우 알면서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재량으로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 사람을. 그 말인즉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담론들이 나와요. 북한의 제재가 내년에는 해제될 것이냐, 완화될 것이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북한의 제재 법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정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정치적인 마음만 먹게 되면 지정을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엔 언론상에서 말하는 대북 제재 완화라는 거는 그런 제재, 그런 재량의 완화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즉 대통령이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 안 할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인즉 나중에 기분이 나빠해서 관계가 안 좋아져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 할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처치수장 클립에서 보는 것처럼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기본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프레임 안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선택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안 할게, 제재를 완화할게 정치적인 약속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은 불안하죠. 법으로 탁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법도 개정을 탁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신속하죠. 안 할게. 그래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안 하면 되는데, 할게 그러면 바로 겁먹을 수도 있고, 이미 그 법적인 테두리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재량으로 탁탁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북 정책의 특징은 그래요. 제가 볼 적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보면은 벌크 캐시, 메탈, 잼스톤, 보석 같은 거죠. 이런 거 북한에서 또 북한과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비싼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이것도 재량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재량으로. 석탄이나 금광석, 철광석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재량으로 금지시키게 돼 있어요. 즉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북한의 법률은, 대북 제재 관련해서 미국 법률은 저는 지정의 법률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어떤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약속을 해놓고 안 할게, 안 하겠습니다, 지정을 안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북한 입장에서 못 믿겠다, 뭐 하나 제대로 제정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법률에 이렇게 돼 있으나 우리는 이렇게 합의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금지 조치에 대해서 지정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뭐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법이라는 것은 지정의 법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약속만 한다면, 정치적 선언만 있다면 실제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아까 이건 미국 법률이 그렇고, 그리고 또 이그제큐티브 오더, 대통령 명령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통과시킨 2017년에 통과시킨 한 개 통과시켰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이라는 게 나와요. 예, 여기 두 번째 줄. 그래가지고 잠깐 이건 뭐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인 거고, 북한과 한 번이라도 교역을 한 knowingly conducted or facilitated any significant transaction in connection with trade with North Korea. 북한과 단 한 번이라도 significant한 트랜잭션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트레이드를, 그러한 교역을 지원한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어떠한 계좌도 못 트게 하고 미국에서 금융거래를 못하게 만들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외국 금융기관 입장에서 미국에서 장사를 못한다는 건 사형선고예요. 달러를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 누가 지정하게 돼 있냐면 Secretary of Treasury가 하게 돼 있어요. 재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무부 장관하고 Secretary of State가 하고, 국무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재무부 장관이 이것들을 딱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다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얘네들이 지정 안 하면 돼요. 지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을 위피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안 할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엔 그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전문가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아무튼 얼마 전에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한번 찌라시가 돌았어요. 어떤 찌라시가 돌았냐면,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 중에 하나를 한번 본보기 삼아서 하겠노라는 찌라시를 돌았는데, 제가 아는 그 찌라시는 거짓말인 것 같고 확인된 바가 전혀 없고, 그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은행들한테 전부 다 미국 재무부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주의를 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언론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은행들이 다 패닉이 됐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실질적으로 제재 여하와 관계없이. 왜냐면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제재에 걸려버리면 사형선고예요. 엄청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북한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근데 실제로 보면 북한과의 어떤 교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종류의 성격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종류의 성격이 아니면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북한에다 상표권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상표권 등록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수료도 현금 박치기로 해? 모양 빠지게?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원래는 국제 송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은행이 끼고 그런 것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 북한 유학생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단체가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대학한테 장학금을 준다 라고 했을 때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북한이 껴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들은 다 겁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 이런 프리징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거는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문제가 됐던 건데 북한에 갔다 왔던 항공기는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180일 동안. 대통령 전용기 전용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제를 받아요. 실제로 면제를 받았어요. 이건 제가 정말 실제로 자문을 했던 케이스고 면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고려항공기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왔어요. 다 겁먹어요. 마치 무슨 전염병 환자 보듯이 다 겁먹어. 저 건드려도 돼? 저거 안 된다. 왜냐면은 실제로 거기다가 연료도 급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 정비도 해서 보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비업체들이 벌벌벌 마치 메르스 환자를 보내는 의사들처럼 이거를 이거 괜찮아요? 이러다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국이. 미국 대북 제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돼요. 실제로 이런 것도 촘촘하게 써놨어요. 또 이런 거 괜찮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또 보면은 받았어요. 미국 제재 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았어요. 유엔 제재 같은 경우는 된다고 써 있어요. 괜찮다고. 민항기 같은 경우. 민항기가 안전하게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게끔 급유를 하고 정비하는 건 괜찮다. 딱 써놨어요. 또 마음을 읽고. 이게 유엔 제재는 되게 인간적이에요. 뭐 유엔 하면 뭔가 좀 인간적일 것 같잖아요. 좀 인간적이야 좀. 근데 미국은 짤 없어요. 이게 항공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민항기가 제3국에 착륙하는 게 국제항공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쵸. 아이카오 상에.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북한 아까 유엔 안보리 결의 같은 경우도 제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럼 미국 규정이 있느냐?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행 다닐 때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장사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 먹고 살게 송금해 주는 거 대여가. 근데 실제로 은행이 해주냐 안 해줘요. 미국 은행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 갖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서 실제로 뭐 이런 상표 북한에서 등록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 할 거 아니에요. 막 일본인 막 사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애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표권을 보호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상표권, 특허권 이런 지식재산과 관련된 것들을 미국에서 북한에서 등록을 하고 거기에 수수료 관련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괜찮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제재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돈 보내는 게 제일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거래하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통밥으로 보면 크게 보면 북한과 거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커요. 미국 제재상 대체로 보면 딱 다 걸려요. 그럼 북한으로 그냥 돈이 들어가는 거는요? 라고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그 돈의 성격이 문제가 될 법한 것들만 아니면 교역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그 무기 개발에 사용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행이 안 보내줘요. 금융권을 탁 틀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축 경제적으로 거래를 못하게 거래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 너희들 다 죽었어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손을 딱 묶어놨어요. 은행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 동안 좀 몇 건 이제 조금 이제 통밥이 늘면서 소위 미국 제재가 어떻게 돼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미국 제재는 딱 걸러가요. 그러면은 실제로 재작년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그때 한번 그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미국 행정부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인도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행이 금지가 돼 있어요. 여행이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면제를 받아야 돼요. 별도로 저 들어갈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라고 면제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가족은 못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 제재는 여전히
아주 스트릭트하게 남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제재는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별도로 면제를 받고 말고 할 것들이 없어요. 면제를 받고 예외가 돼가지고 허락되는 것들이 몇 가지로 딱 한정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권, 그 다음에 뭐 여행 경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행간el들을 보면은 이것들 다 돈인데 은행들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은행들이 움직여주질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은행들이 송금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다 현금 막치기 하는 거죠. 그럼 현금 막치기가 통하는 단체들이 있고 안 통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뭐냐 빠지게 우리가 무슨 현금이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국 제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김광길 변호사님이라고 개성공단에서 10년 계신 분이 계세요. 인생의 파라리 북한인 이런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런 기고를 하셨어요. 지식재산권은 대북 제재에서 예외다. 미국 법상으로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얼마 전에 경문협이라는 곳이 남북 경제문화협력위원회인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참 우리 남북 간의 경협이 좋던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의 지식재산들을 남한에서 사용할 경우 그거에 대한 저장료를 취합해서 받아서 북한한테 전달해 주기로 한 곳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문헌들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남한에서 쫙 띄우거나 노래도 들려주거나 하면 그거에서 로열티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모아다가, 공짜가 아니니까 모아다가 북한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모으기만 하고 전달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좋아지니까 이거를 좀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면제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재산은 면제가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질 못해요. 아무도, 은행도 그렇고 실제로 보낼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제재는 이렇게 심정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주는, 진짜 이런 몸과 마음을 다 건드려주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법률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해가지고 UN 제재위원회에서는 제재위원회 받았다고 그랬죠. 제재 면제를. 그럼 미국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제재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산 다 걸려요. 교역, 협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재, 운반 이런 것도 다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또 허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받을 수 있고, 허락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규정이 없으면 또 받지도 못해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담을 쌓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동결될 자산이 없는 게 아닌 이상.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 같은 경우는 남북 철도 연결공사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재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가 뭘까 궁금했어요. 근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그젬션이 있어요. 이그젬션이. 그래가지고 휴머니타리안 웨이브예요. 이것도 인도적인 웨이브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To promote progress towar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라는 표현이, 영어 잘하죠? 표현이 있더라고요. 남북 평화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처음에는 1년, 처음에는 여기 써 있는데 30일 내지 1년 단위로 면제를 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면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뉴스 기사를 보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명시적인 면제를 준 거는 못 들어봤거든요. 암묵적으로 그냥 허락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문서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미국의 법률은 지정의 제재예요. 미국 법규는 지정의 제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웨이브도 사실은 그런 적극적으로 면제해 줄게 라는 거를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받았다고 하니 이건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거거나 아니면 지정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미국의 제재는 정치적인 합의와 협력과 선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법률 체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북 제재의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어쩐지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제 강의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 오버됐네요. 이상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뭐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으면서 잠시 얘기하고 밥이나 먹으러 갔죠.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랑 맨 마지막이랑 겹치는데 미국의 영향력은 정말로 미국의 영향력이 8할 때다. 이건 9할, 8할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이건 남한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첫 번째 의지도 미국의 의지고 실행하는 능력도 미국의 능력이고 풀어주는 열쇠도 미국이 갖고 있고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면 상당히 참담하죠. 예, 그 와중에 아니 이제 우리가 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키를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또 아무튼 그 사실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한참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남북 간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고위급 회담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상 간의 논의라든가 아니면 북미 간의 논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완전한 뭐 핵에 대한 완전한 철회가 없다.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논의를 하는데 아무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요구를 미국한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남한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와중에 어떻게든 정말로 사투를 벌여가면서 그 와중에 어떻게든 좀 해볼까, 영어로 하면 facilitate를 해보려고 아니면 mediate를 해보려고 중간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게 대단한 거죠. 그 와중에 정말 자신들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와중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찬스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거를 좀 거의 좀 거창하게 말하면 운전자론인데 뭘 운전자론이에요. 그냥 중간중간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는 거죠. 역할이 있었는데 역할을 안 한 사람과 역할이 있는데 그걸 얼른 잡고 역할을 해낸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만도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얘기만 하다가 한국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파주지역 개성공단 비슷한 것이 파주지역에 들어오면 안 될까라는 얘기. 이 얘기는 실제로 있어요. 이 얘기는 안 될까? 될까?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야 그거는 더 어렵다라는 거. 예, 그거는 더 어렵겠다라는 거. 실제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겹쳐요. UN 회원국이 UN 제재 입장에서 UN 제재 면에서 봤을 때 UN 제재가 UN 회원국들한테 구속력이 있는 건데 북한도 회원국이고 남한도 회원국이거든요. 또 재밌는 게 보면 남북 간에는 서로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로 봐요. 집단으로 봐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 두 개의 한국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회원국이에요. 회원국이다 보니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원국에다가 북한은 비즈니스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으로부터 어떤 북한과의 교역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북한과의 어떤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원료들. 근데 오늘은 얘기를 안 했는데 또 UN도 그렇고 UN 제재도 그렇고 미국 제재도 그렇고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외화벌이로 내보내는 내보내는 노동력 있잖아요. 전 세계의 북한 노동력들이 좀 퍼져 있어 외화벌이를 했거든요. 이것들을 다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대 형국이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는 그 인력도 외국 인력이에요. 그것들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풀어나가야 돼요. 결코 쉽지 않다. 개성공단은 그나마 만들어놨죠. 근데 파주 같은 경우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더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산적해 있다라는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감이 오고요. 미국 대통령의 자율성 재량 이거는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 제재 법규의 특징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트럼프가 나이트메어일 수도 있을지언정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국의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더 없는 기회를 준 사람은 트럼프예요. 그렇다고 아까 본 것처럼 오바마가 더 많은. 오바마가 더 많은 걸 통과시켰어요. 대북 제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트럼프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시화했다.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 훌륭한 사람이긴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남한 사람 남북한 국민들에게까지 칭송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말 막하고 분명하죠. 이상한 사람이지. 하지만 정말 우리의 기회를 준 사람은 맞아요.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사람들을 그럼 이런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이미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에서는 뭐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국무장관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법률상으로 봤을 땐 그런 것들이 잘 안 읽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법률적인 걸 넘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회의 장악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압력을 줄 수는 있겠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갈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정치적인 압력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법이 이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 이게 진짜 핵심,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중국이 세컨더리 영향을 받아서 문 하나 닫은 거 있죠. 닫았나? 통신 회사가 하나 크게 닫았죠 하나. 왜? 화웨이가 아니라 체포된 거? 아니 그거 말고 미국의 통신 회사가 있었어요. 까먹었다. 아무튼 미국은 2년 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통신 회사가 있었는데 북한과 북한 자금을 운용을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한 스페시픽하게 노스코리아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진 법안에 된 것이 아니라 자금 세탁이라든가 그 이전에 만들어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건 세컨더리 보이콧의 영향이 하나 있고, 그럼 북한은 미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받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중국 은행들도 무지하게 조심해요. 중국 은행들도 안 찍히기 위해서 무지하게 조심하라고. 왜냐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G2라고는 하지만 서로 또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상당하단 말이에요. 특히 금융체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금융체제는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어요. 금융이야말로 세계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미국한테 밑보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계의 통화는 여전히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그건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현금 박치기를 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자율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세계화되어 있는 어떤 금융시장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중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이사 조치 같은 경우는 오이사 조치가 있었던 거지. 어떤 법령이 특별히 만들어져가지고 미국처럼 이게 행정명령이 팍 내려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철회를 한 거죠. 기존에 있었던 그 개성공단의 그 프레임워크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입은행에서 그 경협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철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 다 돈 부어주고. 그럼 이런 것들을 해제해가지고 다시 살려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경협을 다시 재개하는 거죠. 뭐 오이사 조치라는 건 그냥 강학상의 의미죠. 그냥 언론상에서 그렇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법적인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 국내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견해예요. 미국의 제재 법규는 지정의 법규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 것이 해제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 테두리 내에서 제재의 완화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것들을 분명히 하고 싶으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바로 내려가지고 기존 것들과 다르게 좀 해줄 수 있겠죠. 철회도 대통령이 할 수 있겠죠. 의회 법률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회 통과하려면 어렵잖아요. 회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미국 법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걸 제재를 내년에 해제해 준다고 이런 말을 하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 건. 근데 대통령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내렸던 거 철회하는 거,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바마 때 내렸던 조치들을 막 철회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예, 그 오바마 케어라고 있잖아요.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 모두 다 이제 보험을 갖출 수 오바마 있는. 케어가 행정명령이었나요? 행정명령이에요. 그건 아니었어. 근데 이제 법을 이제 완전히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오바마 때 내려져 있던 것들이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그제큐티브 오더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그럼 이 6개들이 서로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슈퍼시드 하면서 가느냐, 그 전에 있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뒤엎으면서 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이 써 있어요. 전에 있었던 것들을 좀 더 강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 써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코디네이션이 되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엎어버리느냐 그런 성격이 아니라 13, 18, 10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살릴 건 살리고 강화시킬 건 강화시키면서 온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말고 할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결론만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그 언론상에서 대북 제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대북 제재, 특히 법률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북한 전문가분들도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뭐 석탄, 철광석 이런 지하자원의 어떤 반출입 부분들이 완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큰 그림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정말로 대북 제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변형될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의 말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별다른 이해 없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대북 제재 얘기가 나왔을 때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 즉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까?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 어떤 형식으로 나올까? 전에 강의 들을 때 이런 게 문제된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풀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안 풀리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철도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이라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